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에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의 이 문맥 속에서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라는 그 뜻을 중심으로 사요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새롭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 개를 정전 곳곳에서 전개하게 되시는데 동포운과 법률은 또 그리고 4대 강령 또는 영육상전에 보면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는 이 문맥이 등장합니다.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에서는 또한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는 이 뜻을 살짝 바꾸어서 등장하는데요. 세계, 국가, 사회, 사회와 종교계 또는 교단 이러한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류사회라는 용어로서 표현으로서 부모운과 자령 양성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곳곳에 등장하죠. 이 표현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 표현은요, 과거에는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로 끝납니다. 근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여기에 사회라는 표현이 더 추가돼 가지고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정 개념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태산 대종사의 아주 고유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사회, 중간에 사회가 나오죠. 사회라는 이 표현은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한 고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국가의 연결고리 속에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의 정립에 따라서 사회를 어떻게 보냐? 따라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망도 재정립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이의 이 뜻들도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서구 근대를 통해서 태동된 어찌 보면 관념이에요.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니까요. 이때 태동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서구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한 개념이지만 향후를 바라봤을 때는 이것도 계속 유동하겠죠. 변하겠죠. 사회라는 개념이 딱 고정돼서 딱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라는 이 용어도 유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개념의 사회라는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개인, 가정이라는 그 뜻도 바뀔 것이고요. 또 국가, 세계라는 이 개념들도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해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관계는 연속적이면서도 비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연속적인데 또 비연속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인이 가정으로, 가정이 사회로, 사회가 국가로, 국가가 세계로 나아가는 관계로 본다면 이건 연속적인 관계죠. 그렇지만 개인은 개인의 고유성이 있고 사회는 사회의 고유성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사회의 가치에 보섭되지 않고 이게 개인의 가치가 사회의 가치에 그냥 포섭돼서 개인은 그냥 사회의 어떤 그 일분자로 그냥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회의 가치가 또 개인 가치의 합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가치를 다 합치면 사회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 가치를 다 합친 것에 그 어떤 다른
뜻으로 사회 가치가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게 비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사회는 몇몇 사람들의 의지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사회라는 건 사람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합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개인은 사회에 사회라는 것에 규정되지 않는 그 고유성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은 사회는 개인에게 계속된 어떤 개인의 총합 이상의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관계들, 이 개인과 가정도 연속적이면서 비연속적이고 사회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핵심 열쇠인 사회의 태동과 변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라는 용어는 서구 유럽의 근대에 태동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 그러니까 전근대라고 합시다. 전근대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사회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회 하면은 태고적부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이다. 사회라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을 읽어보면요, 사회는 안 나옵니다. 고전에는 사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 근대는 기독교가 지배한 천년 세월을 중세라고 하는데, 이 중세를 기준으로 앞에를 고대라고 하고 중세 이후를 근대라고 통용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과연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역사적 구분을 과연 동아시아, 우리 이쪽 황해 문화권, 이 황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황해 문화권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아시아에는요, 봉건 사회, 그러니까 그 영주가 있고 각 지역을 영주들이 지배하는 이런 봉건 사회는 더 위로 올라가서 주나라 때가 있지, 이거 없어요.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그 어떤 구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봉건 사회라고 규정하는 중세가 없기에, 어찌 보면 이 서구적 개념으로 보면 동아시아는 근대가 있다면 근대가 아닌 비근대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정근대라고 하면 좀 말이 있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근대가 아닌 시대, 그때 그냥 비근대, 그냥 정근대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비근대가 있다고 시대 구분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 서구 유럽 개념으로 봤을 때 중세 이후, 그러니까 15세기, 보통 15세기를 꼭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그냥 크게 봤을 때 말한 겁니다. 15세기에 르네상스, 그다음 16세기에 종교혁명, 그걸 거쳐서 17세기에 갈릴레이를 비롯해서 이 합리적 과학이론이 발생하고 18세기에 도시 상공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혁명, 이것의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을 한 것은 약간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대표를 하면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과학의 기술이 이렇게 결합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죠. 이 산업혁명이 19세기에는 유럽 전반에 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죠. 유럽에서는,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양 역사의 과정에서 쭉 흘러간 이런 어떤 흐름, 과학이론,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이런 혁명이 벌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 계약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사회 나오죠, 사회. 계약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발생해서 이로부터 이 사회 계약론이라는 이 사고방식 틀 속에서 이게 왜 일어나냐면 상공업 도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시민 주권이 태동되면서
사회라는 그것이 그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사회라는 그 역사적 산물이 이 동아시아, 특히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용어가 사회라는 용어가 이게 이걸 보면 한말 대한제국 고종 제위가 아닌 제위 때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록에는 1895년 정도에는 들어오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고종 때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고종 제위 기간에.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국민, 민족, 개인, 인류, 개인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없었죠. 개인이라는 말도. 뭐 인류, 정치, 경제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 society, 프랑스어의 소시에테를 일본 지식인들이 사회로 번역한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서구의 근대 문명이 이쪽 특히 이 조선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본이라는 아류 자본주의를 또 필터링해서 들어왔다는 게 우리에게 약간의 불행이 있게 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이것도 극복해가는 역사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일본 지식인들이 사회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번역어죠. 사회라는 말이. 근데 이 사회라는 용어는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 전후로 조선에 유입돼서 정착되어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1891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라는 용어는 앞에 뭐라고 했어요? 1895년에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대종사 탄생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 대각, 교화와 같이 성장했던 용어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사회라는 이 용어는 회사라고 번역됐대요. 회사. 사회를 거꾸로 하면 회사지 않습니까? 재밌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하고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근데 사회는 시민사회의 뜻으로 이게 번역이 할 때 제사 때 모이는 공동체의 감각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제사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한 모임의 어떠한 공동체. 이 정도가 그때의 그 어떤 그 공동체라는 그 감각이었다고 봅니다. 한자 그대로 모일사, 단체사로 단체가 모인 정도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즉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또 모여서 거대한 무리가 된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국 할 때 나라,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이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하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밖에 없었다가 그걸 매개하는 개념으로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태동을 거쳐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룬 집단이라는 뜻과 자연 상태와 대비되는 사회 계약론과 관련된 뜻, 그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계약론을 말할 땐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가적 개념이 태동될 때 사회라는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사회라는 말은 사회계약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홉스, 록, 루소라는 사상가를 통해 정립되는데 이 사상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헌법 같은데 이 내용은 정말 곳곳에 묻어 있죠. 현대사회를 거의 정립하는 용어인데 자연 상태로 살던 인간들이 계약에 의해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계약했습니까? 근데 이 이론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 계약한 적 없어요. 근데 이론상 이 계약이 만들어져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대신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와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자연 상태를 마치 자연 상태를 정말 개인 간에 투쟁하는 관계로 봤을 때 이 개인 간의 투쟁의 관계를 무한 투쟁의 관계를 잘 보호하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그 논의도 되고요.
자연 상태가 좋았어요. 저 옛날에는 싸움이 없었어. 없는데 그 뒤에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재산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게 재산권의 정당화죠.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사회라는 개념을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이 싸우는 사회가 됐든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가 됐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라는 개념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중심이 사회계약론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상태가 상상은 산물인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유추된 사회계약 역시 사상가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상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보다 개인이 먼저 존재했다고 가정하나 인간은 처음부터 어찌 보면 공동체에서 낳고 자란 것이 더 사실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독립적 존재인 개인이라는 개념은 이런 논의도 보면 18세기에서야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을 독립적인 그 개인으로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라는 개념, 개인이라는 개념도 그냥 거저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개인, 사회, 국가의 순서를 정해놓고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국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론을 전개해 가는데요. 사회만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힘들기에 법과 제도가 명확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와 국가를 제가 살짝 구분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이라면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을 통제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회는 비교적 사적인 영역이라면 국가는 좀 더 공적인 영역이라고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실 사회계약론이라고 말할 때는 국가계약론이라고 말해야 더 타당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도구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냥 자본가들의 그냥 지배하는 도구다 이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하여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되는 소외. 자기가 공장에서 막 내 손으로 막 만들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이익이. 이러한 소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장에서 우리는 사회계약론에서 대두된 사회라는 용어가 앞에 사회계약론의 논의에서는 너무 개인의 자기 그 재산권, 그 자본가들의 논리, 이게 상공업에서 사회계약이니까 이 계약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공업자들에서 나온 그 논리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서 나온 논리라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너무 치중돼 있고 자본가들의 이익의 사고에 너무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때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해서 사회계약론에서 대두되는 사회라는 용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또 논의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현대사회의 기반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이 현대사회를 얘기할 때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사회의 기반이요. 또 현대사회는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이며 과학에 기반한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혁명이 이후 발달한 물질혁명의 풍요로운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시민사회이자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사회라는 용어를 쓰면은 이런 시민사회 또는 산업사회, 요즘은 또 뭐 산업사회도 또 여러 산업사회가 계속 버전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업사회, 상업산업주의였다가 산업사본주의 됐다. 이제 정보산업주의가 됐다가 또 바뀌어갑니다. 이때 현대사회는 자유로운 개인과 자 여기서 개인 말했잖아요. 옛날에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의 주권, 그 이러한 개인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 시민사회, 이런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사회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전제된 어떤 현대 사회라는 것인데, 개인주의의 확산은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생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어떤 버전, 변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죠. 상업주의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존중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개체들의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들이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은 또 새로운 입장으로 보면 새로운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개개로운 주체들이 뭉쳐서 새로운 공동체적 연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은 사실은 혼자도 못 살고 또 같이만 살 수 없는 존재에서 따로도 살고 같이도 살고 하는 이런 것이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혼자도 있어야 되고 같이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현대사회도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사회가 사는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믿고 있는 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회라는 그 요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조종되고 나도 모르게 강제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사회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교우동계에서 보면 물질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일원상이 발현된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어야 사회도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같이 사은의 사회로 개척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냥 사회가 아니라 사은의 은혜가 발현되는 사회로 개척되고, 사요도 바로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원상이 발현된 사요의 사회로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라는 이 범주에 어떻게 사은이 넘쳐나고 사요가 실현될 것인가를 실현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범주와 이런 역사적인 과정, 또 이것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전개될까를 그냥 거칠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